어, 아시아경제와 윈지코리아의 여론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46.8 나왔네요. 제가 계속해서 그 여론조사 주목하는 것 중에 응답률이 얼마냐. 되게 리얼미터 응답률은 5%를 넘지 않고요. 지금 저번에 그 전국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35%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동 응답이냐 전화 상담원이 직접 하는 거냐 이 차이가 있는데 지금 아시아경제하고 윈지코리아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10% 정도 돼요. 나름 양호한 편인데 문 대통령 지지율이 46.8이면 뭐 갤럽 기준인 리얼미터 기준에 이제 약간 다를 수도 있겠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다시 50%를 향해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이번에 그 대통령 지지 올라가는 그 내용을 코로나19에 대한 신뢰도하고 같이 보시면 되죠. 원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신뢰도가 70% 정도 나왔어요. 근데 이게 그 3차 팬데믹 되면서 정말 집중적으로 흔들었잖아요. 마치 대한민국에만 3차 팬데믹이 오는 듯이. 사실 외국은 훨씬 심했는데 그렇게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뢰도가 세상에 50%대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랬다가 최근에 코로나19에 대한 신뢰도 다시 60%를 훌쩍 넘었어요. 그리고 2월에 이제 백신 맞기 시작하고 치료제도 일부 보급되고 뭐 그렇게 되면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신뢰도가 다시 70% 정도로 회복될 것 같아요. 그럼 더 오른다는 말이 맞죠. 그건 진짜 팔자 같아요. 문 대통령의 팔자. 올해 문 대통령 운세가 엄청 좋대요. 아니 그 혹시 푸나님이 도와서? 아니. 새날이 있어서?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네. 문 대통령 기본적으로 2021년 운세가 엄청 좋답니다. 아 그래요? 지지율이 막 30%대로 떨어졌다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을 금방 벗어나서 지금 다시 50% 향해 가고 있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번에 이 색깔론 반영 색깔론으로 흔드는 것이 근거 없음이 반영되고 그러면 네 50%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적이에요. 저도 참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진짜 참 어떻게 보면 진짜 대단한 분인 것 같고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안 되니까 이게 주변인들을 계속 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했는데도 실패하는데 이제는 지지자들한테도 소위 말해서 이 대깨문이란 걸 저쪽에서 비꼬면서 지지자들을 깎아내리고 있는 걸 보면서 근데 결국엔 그것도 실패했다고 보거든요. 지금 막 이 대깨문에다 젊은 층들 가는 사이트에서 보더라도 막 대깨문 어쩌고 저쩌고 해도 지금 반박글이 더 많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고 그런 거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대통령은 도저히 건드리려 해도 뭐 건드릴 게 없으니까 지지자까지 깎아내리려고 하는데 왜 저긴 이렇게 버틸까를 절대 모를 것 같더라고요. 김종인이든 저기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뭐 선거 공학적이든 뭐든 박사든 와서 생각해봐도 해석할 수 없는 여지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 그거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요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렇게 떨어지면 집권 4년 참 사실이 5년 차랑 같잖아요. 12월에 선거 있다 3월에 내년 3월이니까 이렇게 내려가기 시작하면 반등이 안 돼요. 이렇게 하다가 30%대로 가서 30% 초반이나 20%대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떨어지다가 반드시 반등해요. 그래서 40% 중반에서 50% 초반까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재보궐선거 이기고 나면 다시 55% 가는 거죠. 절망인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저쪽이. 진짜. 그 살면서 그런 적이 없었을 거잖아요. 저쪽은 다 원하는 대로 일이 됐는데. 없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계속 곽상도 의원이나 여러 가지 문제 제기하잖아요. 문준영 씨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따님에 대해서. 근데 그게 다 마치 그 물을 젓는 것 같은 거품도 안 생기고 없는 문제 제기고 주변에 리스크가 하나도 없고 대통령 리스크가 하나도 없죠. 야, 근데 윈지코리아의 그 응답률이 7.6%네요. 근데 문제는 무선 ARS로 해도 이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는 게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번에 윈지코리아가 대선 주자 설계 문항을 잘못 설계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부터 막 묻고 나서 나중에 서로 이렇게 붙였더니 윤석열이 일이 나오다. 요건 좀 뭔가 배열이 잘못된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오늘 김선화님께서는 최민희 의원님 국회에서 뵙고 싶습니다. 항상 응원 드려요 하시면서. 여성 지지율은 49.6이에요. 이미 50%에 근접했다는 거죠. 그렇군요. 아무튼 김선화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너무 지나가면 잊혀질까 봐. 근데 진짜 중요한 여론조사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를 먼저 선언을 했고 국민의
힘에서 뭐 막 이태원에서 어디서 출마 선언하면서 저쪽이 아젠다 끌어가는 느낌이 었었거든요. 지금 이 여론조사에는 박영선 후보가 드디어 안철수를 앞서기 시작했어요. 예, 선점 효과라는 게 다 있는 네. 것이죠. 그런데 그 오늘 제가 오랜만에 어제구나 김용남 의원하고 토론을 했어요. 네. 그분이 1년 만에 나왔어요. 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안철수 후보와 나경원 후보가 TV 토론 생방으로 한 번만 하면 나경원 의원이 그 뭐 이기지 않을까 이런 유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분도 그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할 때도 있구나. 저는 우상호 의원하고 박영선 후보가 TV 토론 하잖아요. 지지율 팍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똑똑해. 엄청 똑똑하고 심지어 김진애 의원이나 그거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 집단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네, 넷이 그냥. 저를 좀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그리고 나경원은요 토론하는 거 보면은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아는 게 없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이렇게 조사 잘 이용하고 이런 거 잘 쓰는데 아는 게 없더라고. 저는 주어를 잘 안 씁니다. 주어를 못 쓰고 목적어도 못 쓰고 이런. 오세훈은 지금 V1 갖고 지금 헤매고 있네. 아무튼 지금 이 여론조사가 왜 중요하냐면 저쪽이 그 막 누렸던 이 선점 효과를 이쪽이 이제 다시 들어가는 것 같고요. 물론 나중에 이제 이게 단일화 되고 그러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누가 1위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말하자면 박영선 장관 자체가 24.6이고 다시 한번 보여줘요. 안철수가 22.4 물론 오차 범위 내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누가 1위냐가 중요한 데다가 이렇게 되면 안철수가 초조해지기 시작해요. 1위를 놓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저거 보면 그 언론이 저걸 놓고 어떤 계산을 하냐면 야권 후보 전체, 여권 후보 전체를 비교했을 때 야권 후보가 6% 7% 앞선다. 네.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건 여야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소속 중도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입당하는 순간 중도는 빠지죠. 떨어져 나가죠. 그래서 이 논리라면 서울시의 국민의 당 지지율이 22.4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안철수 지지율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갈 곳 잃은 사람들이 일단 무당층들이 안철수를 지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어쨌건 박영선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안철수를 앞섰다는 첫 여론조사가 나온 것 같고요. 더 재미있는 여론조사는 서울 시민의 절반은 야권 단일화 안 될 것이다라고 47.5%가 단일화 될 거라고 하는 답은 36.1입니다. 저게 약간 바뀌었죠. 지난번엔 60% 가까이가 단일화 안 될 거라고 봤는데 근데 신기한 건 단일화가 될 것이다는 수치는 거의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36.1%가 저게 야권 후보 지지율이라고 보시면 지금 되죠. 문재인 정부를 싫어하는 사람들의 총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그 후보 보고 뽑겠다는 거. 근데 단일화가 안 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꼭 민주당 지지층이라고 보기 그건 어려운 아니죠. 측면이잖아요. 예, 아니죠. 안철수의 성향을 잘 알거나 그렇죠. 단일화 안 될 것이다. 근데 이게 중요하게 작동하지 않습니까? 선거판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선거는 확실한 30%가 아니라 중간에 40% 혹은 중간에 30%가 결정한다는 거기에 30%예요. 30%가 상당 들어가 있는. 예. 자, 어쨌건 여론조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고 저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길 거라고 보는 근거는 수도 없이 많아요. 저는 첫째가 이번 선거가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에 놓고 치러지고 있어요 이미. 오세훈의 부의가 왜 나왔겠어요. 부의, 예. 문재인 대통령 끌어들이기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을 지금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런 걸로 뭐 어쨌든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중심으로 치르는 선거인데 저들이 그런 전략을 세웠을 땐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을 때예요.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다시 그 전략을 그대로 쓰니까 그게 참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습관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좋은 거예요, 색깔론이. 그만큼 공부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그 혹시나 국민의힘 지지자나 뭐 관계자 보시면은요, 이 방송 전에 했던 방송 정권 연장 시컨테크가 있거든요.
거기에 인구 정책 등에 관해서 뭘 고민해야 되는지를 1시간 동안 입 아프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좀 보고 왔으면 좋겠어요. 국가의 미래의 어떤 계획이나 비전 같은 거. 인구 정책에는 부동산, 교육 문제 다 포함되거든요. 그런 거 하나 모르는 사람들이 규제 하나만 그냥 재건축하면 돈 번다고 생각하는 마인드로 정치를 하니까 갖고 있는 아젠다가 없으니까 늘상 이런 식인 거지. 그러니까 부동산을 가지고 막 그 국힘 쪽이 좀 논하는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국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책들, 부동산 정책들,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그리고 뭐 초과이익 환수 유예 이런 것들이 부동산을 높이게 하는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 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해 봐도 그 비난을 해서 일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처리할지 몰라도 국힘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쪽은 이미 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국민의힘의 후보로는 나경원이 유리해요? 저는 오세훈 나경원이 유리하다고 저도 봐요. 그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핵심은 딴 거 아니고 여성 가점이 있어야 되거든. 10% 네. 자기가 얻은 점수의 10% 가산되는 거죠. 네네. 나경원 유리하다고 봐야겠죠. 네. 그 나경원 씨 이야기를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나경원 불기소 결정서를 보니 아휴. 딸 성적 대폭 정정했던 것은 강사의 재량이다. 그래서 무혐의 뭐 이런 그지 발사기 같은 것들이 다 있어요. D에서 A 플러스잖아요. D였던 거를 A 플러스로 고쳐줘요. 성적이 중요합니까? 고등학생들 인턴 확인서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인턴을 예를 들면 1시간 한 걸 재량에 따라 집에서 과제한 시간까지 합쳐서 10시간으로 해주는 재량이 더 저는 적은 재량 같은데 성적을 D에서 A 플러스로 올리는 것보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요. 조민 씨나 그 당시 조민 씨 동생, 남동생 같은 경우는 최강욱 의원의 로펌에서 인턴 확인서 받았던 그 입학 있잖아요. 네. 미달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없어요. 근데 나경원은 들어갈 때 그 전형으로 우리 엄마는 나경원입니다라고 해서 들어갔던 거는 떨어진 피해자가 있고요. 성적도 마찬가지. 근데 그 전형이 나경원 딸이 들어갈 그때 처음 생긴 거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없어졌죠. 없어졌죠. 아무튼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이렇게 해서 나경원 등에 대해서 뭐 온갖 무혐의를 다 씌워줬지만 결국에는 검찰이 나경원을 완전 보호하고 나서는 사법 카르텔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2007년 MB를 무혐의 준 검찰. 네. 성적을 거쳐주는데 그렇게 따지면요. 재량이라는 말은 어마어마하게 악용할 수가 있어요. 대통령의 재량. 조국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차 관련한 재량. 그 재량으로 다 설명이 가능하다니까. D였던 걸 A뿔로 바꿔주는데 이게 그 강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이거를 무혐의 처리했다는 것 자체는 그냥 봐줄게. 나경원은 무죄야라고 생각하는 놈들이 지금 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노래가 생각한다. 나요. 이렇게도 아름다운 세상 뭐 이런 노래 있죠. 네. 있지만 뭐지로 그 나경원 의원에게만. 예. 그러니까 그 보면은 뭐 정말. SOK 관련해서도 그렇고 홍신학원 다 관련해서도 가지고요. 그렇고, 네. 그러니까 진짜 다 무혐의해줬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우리 어머니가 나경원입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조국입니다. 이랬으면은 언론 진짜 이건 끔찍했을 것 같거든요. 그냥 두고두고 해야 되고. 일주일 가죠. 네. 그리고 최근에 보니까 또 나경원 씨가 오늘 오전에 또 뭐 블랙리스트 얘기하면서 또 글을 올렸던데 진짜 그거 보고 기가 차가지고 그 한마디로 JK 김동욱하고 막 이런 몇 건을 갖고 오면서 문재인 정부의 그 친문 블랙리스트다 이런 걸 글을 올린 거예요. 아이고. 그걸 보면서 제가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2018년도에 일베를 표현해줘라면서 옹호하고, 그러니까 일베 폐쇄를 반대했던 사람이 나경원인데 일베에서 뭐 어떤 이유도 없잖아요. 거긴 그냥 자기의 열등감과 우월감을 표출하려고 남 혐오하고 신상 털기하고 이러는 집단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사람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판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선택적 수사 기소, 판사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점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까지도 그렇게 몰고 가는 거 보면서 와 진짜 저 사람은 무슨 염치로 살아가는 건지도 모를 정도로 예. 그 심지어 근데 그 저도 이제 고소 당했었지만 무혐의 났잖아요. 그래서 고소해라, 난 영상 3,000개 만들겠다. 그 각오로 역시. 있습니다. 진짜 훌륭하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 근데 나경원 씨는요, 진짜 이런 식의 대한민국 최고의 특권층이에요. 네. 어떤 맞아요. 법도 그 모든 게 교사의 재량으로 하면, 야, 최강욱 노펌에서는 그 인턴 증명서 하나 써주는 게 그건 재량 아니냐?
그 재량이라고 제가 주장한 그러니까. 거고 그다음에 이런 희한한 거예요. 사람들. 아니 우리 딸도 우리 아들도 서울대 교수 3명이 붙어서 무슨 대학원생이 막 도와주고 그리고 서울대 그 의대 연구실을 4주 동안 쓰고 이러면 우리 애들도 다 잘할 수 있어요. 그것도 미국에 있던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특권층 아닌가? 그런데 나경원 띄워주기는 뭐 일찍이 시작된 거죠. 아들 뭐 군대를 보내네 마네 했는데 나경원 아들이 특전사에 차출됐다고요. 이거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보면은 웃겨요. 왜냐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특전사는 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하사관이라고 말한 부사관은 한두 명 정도였고 장교, 그러니까 팀장이었던 대위 정도를 제외하고 나면 한 하사관 2명 정도, 지금의 부사관, 나머지 병이었어요. 근데 지금 군대 제가 나왔을 때하고 좀 조금 더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우리 때는 병, 부사관 반반 정도였어요. 근데 지금 특전사는 전투하는 팀은 다 부사관 또는 장교예요. 그러니까 특전사에 차출됐다고 하는 것보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얘들은 특전사령부에 속해 있으니까 행정병인가요? 공수특전단에 속해 있으니까 특전사인 건 맞는데 얘들은 그냥 특전병이라고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뭐냐면은 낙하산 접는 거예요. 왜냐면 낙하산 훈련 받을 때 군용 낙하산 있잖아. 이거를 따로 접는 애들만 따로 있어요. 그게 잘못 접으면은 비행기에 딱 고리 걸고 떨어질 때 이게 안 펴지는 수가 있어. 제일 중요한 업무고 그다음에 행정병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물론 아마 얘들 부대 입학하면서 공수훈련을 한 번은 받을 거예요. 여기다 뭐 마크를 달아야 되니까요. 근데 나머지는 그냥 행정병.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고생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도하면 안 되는데 이야 나경원 아들이 말이야 특전사 갔대. 이연병하네 진짜. 아니 막 저는 처음에 특전사 갔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막 고된 훈련도 하고 정예병이 되는 그런 건 줄 알았죠. 근데 어쨌든 군대 간 건 잘했는데 그럼요. 박수. 대한민국에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모든 젊은이들을 우리는 응원합니다. 특별히 나경원 의원 아들이라고 더 응원하지 않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나경원 씨 이런데 나경원 씨 저쪽 후보로 나오세요. 되게 감사해요. 여기까지.